안녕하세요. 이미선의 책을 읽는 기쁨, 책 읽기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이미선입니다. 이번 책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입니다. 하버드대 최고의 행복학 강의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죠. 탈벤 샤하를 지음 노혜숙 옮김으로 슬로디 미디어에서 출판됐습니다. 먼저 저자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죠. 전 세계 행복학 열풍을 일으킨 긍정심리학 교수이면서 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의 해피어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했고 조직행동 분야의 박사학위를 얻었고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하버드대생들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긍정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의 행복 수업은 많은 학생들을 행복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저스티스와 예일대학교 셜리 케이건 교수의 Death, 죽음과 함께 이 3대 명강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에 함께 하실까요? 그러면 머리글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학 강의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나는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시작한 공부가 결국 나의 전공 과목이 됐다. 나는 성공했지만 불행한 스쿼시 선수로 몇 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우수하지만 불행한 학생으로 지내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불행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당시 처음 생겨난 긍정 심리학 분야로 나를 이끌었다. 정통 심리학이 대부분 신경증, 우울증, 불안에 초점을 맞춘다면 긍정 심리학은 개인과 조직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간단히 말해 긍정 심리학은 행복학이다. 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행복이라는 주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해 글을 쓰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상하이의 기업가에서 캔버러의 정치 지도자, 뉴욕의 10대 문제야, 케이프타운의 언론인, 파리의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들이 보낸 편지와 학생들과의 대화, 세미나에서의 토론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다양한 그룹들이 또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은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행복할 뿐 아니라 동시에 완벽한 삶을 살고 싶다는 염원이었다. 행복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다소 놀라운 두 가지 반응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된다. 첫째, 사람들은 종종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말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다. 둘째, 사람들은 나와 같은 행복 전문가는 매 순간순간 기쁨에 넘칠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두려움이나 실망감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행복할 거라 믿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슬픔, 두려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실패와 좌절에도 끄덕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대와 대륙과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런 생각에서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완벽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동안 완벽주의자로 살았지만 완벽주의가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는 몰랐다. 내가 만나본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완벽주의자의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이런저런 방식으로 완벽주의 때문에 폐해를 겪고 있었다. 이 책은 완벽주의의 실체를 밝혀내고 어떻게 그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며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작인 해피어처럼 이 책 역시 워크북이다. 따라서 이 책을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읽듯 단숨에 읽으면 안 된다. 천천히 읽으면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고 읽은 내용을 생활에 적용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행복 트레이닝은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개인뿐 아니라 자기 개발에 관심을 둔 독서 모임이나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겨울의 한복판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굴복하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베르 까뮈. 실패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1월 중순이었다. 나는 급하게 교정을 가로질러 캠퍼스 건너편에 서 있는 근엄한 심리학과 건물을 향해 갔다. 주변의 사물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교수실에 도착해서 닫혀있는 문 앞에 섰다. 눈을 치켜뜨고 성적 일람표에서 학번을 찾아 칸마다 확인하며 읽어 내려갔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불안감이 내 눈을 거의 멀게 만들었다. 대학에서 보낸 첫 2년은 불행했다. 언제나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칼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강의 시간에 중요한 말을 놓치면 어떡하지? 세미나에서 허점을 드러내거나 교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리포트를 제출하기 전에 서너 번 교정을 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성적이 떨어지고 낙제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교수실 문 앞에서 나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A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 길로 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가버렸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실패에 대해 정상적인 거부감을 느끼는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성공하기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반면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은 종종 성장에 필요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꺾어버린다. 그 결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인생에서 실패는 불가피한 것으로 결국 성공에 도움을 준다. 우리는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배우고 실투하면서 슈팅을 배우고 빗돌빗돌 색칠하면서 그림을 배운다.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실패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10년 뒤 어느 날 난 하버드 대학 학부 기숙사인 레버릿 하우스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10월이었고 가을 학기 중이었으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눈부시게 밝은 주황색, 붉은색,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더욱 아름다운 색조로 변하는 단풍나무들은 경이로웠다. 선생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상급반 학생인 매시였다. 나는 입에 음식을 한가득 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행복에 대해 강의하신다고 들었어요. 매시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다. 그래. 긍정심리학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어. 나는 새로 시작한 강의에 대해 그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잇기 전에 매시 끼어들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제 룸메이트 스티브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조심하라고? 왜? 난 스티브에 관한 은밀한 비밀을 듣게 되기를 기대하며 물었다. 왜냐면요. 그가 대답했다. 만일 선생님이 불행해 보이면 제가 스티브에게 일러 바칠 거니까요. 맷은 분명히 농담을 한 것이었다. 아니 적어도 농담 반 진담 반이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의 배경에는 진지한 가정이 있었다. 첫째, 행복한 삶은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진다. 둘째, 질투나 분노, 실망이나 슬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사실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이코패스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다. 실제로 이따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 신호다.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같은 경로를 따라 흐르므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차단해버리면 간접적으로 즐거운 감정까지 차단된다. 또한 고통스러운 감정은 가두어두면 점점 확대되고 강력해진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터지게 되는데 그때는 꼼짝없이 감정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인간이 느끼는 경험의 일부다. 따라서 그런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충만하고 충실한 삶,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해야 한다. 건강한 완벽주의와 신경증적인 완벽주의.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를 일종의 신경증으로 생각했다. 1980년 심리학자 데이빗 번스는 완벽주의자를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사람,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불가능한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성과 업적으로 측정하는 사람이라고 기술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를 좀 더 복잡하게 보기 시작했고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벽주의가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개인적인 기준을 높게 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현실적이고 건강한 긍정적인 완벽주의와 비현실적이고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완벽주의가 근본적으로나 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 책에서 나는 부정적 완벽주의를 그냥 완벽주의, 긍정적 완벽주의를 최적주의라고 지칭할 것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최적의 의미를
어떤 상황에 가장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일상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갖고 있는 돈으로 가장 좋은 집을 사려고 한다. 하루는 24시간이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고 그러한 현실에 맞게 삶을 꾸려가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긍정심리학을 최적의 인간 기능에 대한 학문적 연구라고 정의한다. 그들은 인간이 본래 부족한 존재이며 현실과 타협해야 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은 어떤 것인가? 긍정심리학은 최적의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그 점에서 종종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상상하고 열망하게 하는 자기 개발과는 전혀 다르다. 완벽주의와 최적주의의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본질적으로 현실을 거부하는 반면 후자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또 설명하겠지만 실패와 고통스러운 감정 그리고 성공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있다. 완벽주의자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나 인생 전체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탄탄대로이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어떤 일에서 실패하거나 무언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극도로 실망하고 당황한다. 한편 최적주의자는 실패를 삶의 일부이자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은 충만하고 충실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욱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된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불행했던 이유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자는 행복한 삶이란 긍정적인 감정들이 물 흐르듯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당연히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거부한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 실망감이나 가까운 사람과 헤어졌을 때 느끼는 슬픔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가피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통해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내가 불행해 보이면 자신의 룸메이트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농담했던 맷은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맷의 생각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다. 완벽주의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기준과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을 거부하는 셈이다. 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고 직위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무엇을 달성하든지 기쁨을 느낄 수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도 동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도 충분하지 않다. 완벽주의자의 삶에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객관적인 성공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적주의자 역시 높은 기준을 정한다. 하지만 그는 성공의 기준을 현실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적주의자는 완벽주의자와는 달리 목표를 달성할 때 성공에 대한 진정한 만족과 자부심을 느낀다. 완벽주의자는 현실을 거부하고 대신 환상의 세계에 산다. 그가 사는 세계에는 실패나 고통스러운 감정은 없다. 그들의 성공 기준은 아무리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우 값비싼 감정적 대가를 치른다. 실패를 거부함으로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거부하고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현실 세계의 한계와 규약을 거부함으로 비현실적이고 달성 불가능한 성공 기준을 정한다. 당연히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다. 결국 끊임없이 좌절과 자괴감만 맛본다. 반면 최적주의자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현실 세계에는 어느 정도의 실패와 슬픔이 불가피하며 성공은 실제로 달성 가능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덜어내며 삶을 좀 더 즐기며 살아간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므로 감정을 억눌러서 더 심화시키지 않는다.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간다. 현실의 한계와 제약을 인정함으로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 성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강의. 이 책은 모두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트 1 불행한 완벽주의자, 행복한 최적주의자. 파트 2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파트 3 완벽을 넘어 최적으로. 풍성한 여러 사례들과 또 완벽주의와 최적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배경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파트 1 불행한 완벽주의자, 행복한 최적주의자에서 백조를 동경하는 미운 오리가 되지 말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조를 동경하는 미운 오리가 되지 말라.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된다. 자연은 우리의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인정하는지 않는지, 우리의 취향이 어떤지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자연을 그에 수반하는 모든 결과와 함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여기서는 완벽주의 철학과 현실의 본성을 연구하는 철학의 분파인 형이상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형이상학이 완벽주의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완벽주의자의 특성들이 대체로 현실 부정, 실패나 고통스러운 감정 또는 성공까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의 지적인 뿌리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사상에서 이탈해 현실주의를 설파함으로써 사실상 최적주의의 아버지가 됐다. 라파엘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서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 그림에서 플라톤은 하늘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의 철학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저술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난 그들의 철학을 심리학, 특히 완벽주의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완벽주의자 플라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 초자연, 완벽한 세상이다. 최적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자연, 현실을 의미한다. 플라톤이 말한 바로는 현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형상, 완벽한 원형, 이상적인 모형이며 형상으로부터 개별적인 물체들이 발생한다. 플라톤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동굴 입구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으며 돌아서서 밖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완벽한 형상을 갖춘 현실 세계는 동굴 밖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 현실 세계에서 타오르는 불이 동굴의 벽에 투사하는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이다.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극장에 갇혀 커다란 화면 위에 보이는 드라마에 빠져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다. 환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형상이 투사된 것이다. 우리가 하거나 듣는 말은 단지 완벽한 말의 불완전한 투사일 뿐이다.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완벽한 인간의 불완전한 모사에 불과하다. 현실을 아는 것은 오직 우리의 경험, 감정이나 감각이 세상에 대해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과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 플라톤에게는 두 개의 세상, 완벽한 형상의 세계와 우리가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가 존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오직 하나의 세상, 그리고 하나의 현실, 우리의 지각을 통해 인식하는 세상만이 존재한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 인식하는 세상만이 존재한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 경험을 제공받고 경험을 통해 정신적 이미지나 언어로 형상을 생산한다. 우리가 말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는 말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에서 유래한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플라톤에게 형상은 1차적이다. 우리 주변의 사물은 형상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순수 이성을 통해서만 형상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유가 경험보다 우위에 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우리의 주변 세상이 먼저고 형상은 부차적이다. 우리는 단지 경험을 통해서만 형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사유보다 우위에 있다. 두 가지 상반된 철학은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플라톤에게 우리의 경험은 단지 그가 현실이라고 생각한 것의 투사일 뿐이며 진리, 형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과 생각이 서로 모순된다면 경험을 거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포함해서 경험을 통해 실패가 성공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더라도 이 경험을 거부하고 성공으로 가는 순탄하고 똑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완벽주의자의 사고방식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경험과 생각이 서로 모순된다면 경험이 아닌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성공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실패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이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건 이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이 최적주의자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슬픔을 거부한다. 나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말하는 것은 플라톤적인 생각이다. 이상적이라고 믿는 형상의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슬픔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또는 나는 실패를 원하지 않지만 어떤 실패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고 말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하는 현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이앤 에커맨은 플라톤이 완벽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한다. 플라톤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천국의 그 이상적인 형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형상의 중요성은 진리가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에 있다고 생각한다. 완벽을 추구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백조를 동경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낀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할 수 있을까? 스탠퍼드 대학 후보 연구소의 토마스 소웰 연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웰은 주로 정치학을 연구했지만 그의 연구는 심리학 전반, 특히 완벽주의와 최적주의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소웰은 모든 정치적 투쟁은 본질적으로 제한적 관점과 무제한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의 충돌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한적 관점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패션, 기술, 정치, 문화 등 모두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결함은 불가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우리의 본성과 그 한계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바꿀 수 없으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본성을 유도하는 사회 제도를 창조해야 한다. 반대로 무제한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고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존재하므로 불완전함과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제도의 역할은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끔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정복해야 한다. 소웰은 말한다. 무제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본성은 그 자체가 변수이며 사실상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선의에서 출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므로 서로 전혀 다른 정치 제도를 선택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제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시장 자본주의자들이고 무제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상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공익을 위해 이용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이나 본성을 변화시키려는 진지한 시도는 하지 않는다. 제한적 관점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탄생시킨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말했다. 우리가 저녁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빵집이나 양조장이나 고깃간 주인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 추구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인간애가 아닌 이기심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그 반대편에는 인간애에 대한 무제한적 관점에서 영감을 받은 공산주의가 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새로운 소비에트 시민은 이기심을 이타심에 양보하고 기본적인 본능과 싸우며 천성을 딛고 일어서고 인간적 본성을 초인적 본성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믿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온 트로츠키는 1920년대 초에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썼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를 멈춘 현생 인류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고 스스로 가장 복잡한 방식으로 인위적 선택과 심신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본능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지의 힘을 깊은 곳까지 확장해서 새로운 차원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좀 더 높은 사회적 생명체, 초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고무적인 이야기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좀 더 나은 인간의 존재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공산주의의 매혹을 느끼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과 이상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고 전 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과 살인, 고통으로 몰고 갔다.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본성은 개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빈 서판으로 태어나 경험과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는다. 이 이론이 지닌 매력은 완벽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많은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한 가지는 전체주의적 사회공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만일 사람들이 빈 서판과 같다면 내가 그 서판 위에 무엇을 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20세기 최악의 독재자들은 공공연히 빈 서판 이론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은 가장 아름다운 시는 빈 종이 위에 쓰인다고 말했고 크메 롤즈는 오직 신생아만이 결백하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애덤 스미스와 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동조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며 정부는 그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플라톤의 사상에 동조했다. 그들은 사회의 이상적인 형상을 동경하고 불완전한 현실에 그러한 형상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조각가들처럼 그들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에 들어맞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깎아버리려고 했다. 플라톤과 무제한적인 인간성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을 갖고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므로 실제의 본성을 부정한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제한적인 인간성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적의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완벽주의자는 알게 모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무제한적 관점에 동의한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고 개선되고 완벽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적 이상이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완벽주의자의 유토피아적 이상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실패 없이 비현실적인 성공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최적주의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본능, 성향, 본성이 있다. 어쨌든 우리의 본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본성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적주의자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완벽한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무제한적인 관점은 정치적,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최적주의가 마음의 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완벽주의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무한히 성공할 수 있다거나 고통스러운 감정과 실패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고무적이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철학과 심리학에 기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모순율이다. 모순율이란 모든 사물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는 명제다. 예를 들어 말은 말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율이 자명하며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물이 같은 대상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순율은 모든 사물은 그 자체와 같다는 동일률의 논리적 귀결이다. 동일률에 따르면 사람은 사람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숫자는 숫자다. 동일률은 논리학과 수학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철학의 기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모순율과 동일률이 없다면 뭔가를 증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동어 반복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뭔가가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동일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말은 무의미한 소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일률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동일률은 모든 사물은 그 자체와 같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모든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어떤 사람 또는 세상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당신이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개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말했다. 넷입니다.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일률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철학자뿐 아니라 누구나 동일률이 함축하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사물이 그 자체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정의 기초에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트럭을 트럭이 아니라고 치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트럭에 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약을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 죽게 될 것이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특별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트럭은 구체이고 부피가 크다. 독약은 특별한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어서 혈류에 들어가면 특별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동일률과 모순율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철학자나 정치가가 동일률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 체계나 정치 체계를 제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회를 위한 행동 규범을 처방하면서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트럭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길을 건너는 것과 같다. 윤리나 정치에서는 더 크고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트럭이나 독약과 같은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일률을 존중하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감정을 느낄 때 특히 그렇다. 만일 스스로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때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일 스스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면 질투하는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 나다니엘 브랜드는 현실 존중을 정신 건강을 위한 기초로 여긴다. 감정, 실패, 성공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은 동일률을 인정하고 우리의 감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히 말해 자기 수용은 현실주의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 느끼는 것을 느낀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루어낸 것은 이루어낸 것이다. 동일률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자기 수용은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의 기초가 된다. 감정은 감정이다.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과 관련해서 동일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화를 내는 아이에게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면 안 된다. 알았니? 하고 말하는 것은 아이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무시하고 아이로 하여금 화가 나는 현실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분노는 분노가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아이가 형에게 난 형이 미워 하고 말할 때 부모가 너는 형을 미워하지 않아. 사실은 형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하고 말하는 것 역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너의 감정은 실제로 감정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리학자 하임 G 기너트는 아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책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없게끔 교육을 받는다. 증오심은 단순히 나쁜 것이라고 배운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배운다. 고통을 느낄 때 용감해지고 미소를 지으라고 한다. 기너트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오는 증오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고통은 고통이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다. 아이가 그 거울에 자신의 감정을 비추어 보는 것으로 실제 감정을 왜곡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아이들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게 된다. 거울이 우리에게 설교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감정의 폭풍 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종종 너 무척 슬퍼 보인다. 또는 너 화가 많이 난 것 같구나 하는 말로 충분하다. 나는 대학에서 처음 기너트의 책을 읽었고 나중에 부모가 되어 그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다시 읽었다.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면 금세 180도로 바뀐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데이빗은 어제 내가 사다 준 새 슈퍼맨 모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모자가 너무 커서 쓰기 싫어요. 자꾸 벗겨진다고요. 에이, 안 쓸래요. 나는 데이빗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다.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작은 일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래듯이 말했다. 큰일도 아닌데 네가 너무 화를 내는 것 같구나. 그러자 그는 슈퍼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응했다. 큰 소리로 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모자로 소파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분명히 방금 내가 한 말은 효과가 없었다. 다행히 기너트가 가르쳐준 방법이 생각나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데이빗, 그 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모자가 그렇게 크니? 데이빗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를 보고 말했다. 네. 나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하며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유아원에 그 모자 쓰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쓸 수가 없구나. 무척 화가 나겠는걸. 네, 오늘 이 모자를 정말 쓰고 싶었어요. 이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아이의 태도가 돌변했다. 데이빗은 환하게 웃으며 발끝으로 서서 방을 빙빙 돌며 말했다. 아빠, 보세요. 내가 공룡처럼 걷고 있어요. 위기는 지나갔다. 슈퍼맨 모자가 아이의 머리에 맞지 않는 것이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이 기본적인 옷가지를 사 입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문제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난 처음에 데이빗에게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데이빗이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랐다. 기너트는 바로 이 점을 내게 상기시킨다. 아이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조언이나 위안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단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기너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이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좋지 않다 또는 그런 식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는 말로 설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강렬한 감정은 쫓아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강도가 줄어들고 수그러든다.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다. 아이나 배우자나 그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만일 상대방의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최선이다. 설득하거나 가르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다. 나는 본의 아니게 데이빗의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 데이빗은 내 설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에게 화가 났다. 물론 나도 화가 치밀었다. 그때 기너티의 접근 방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데이빗에게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데이빗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데이빗에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음번에 아이가 흥분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로 가는 중요한 첫 단계다. 거의 즉시 감정의 강도가 완화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일률과 현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최적주의를 향한 여행은 끝이 없다.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상소는 꿈이나 잡지 속에만 존재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한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맨즈헬스 잡지의 표지에는 꽃미남들이, 보그 잡지의 표지에는 환상적인 미의 여신들이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영화 속에서는 완벽한 미모를 지닌 남녀 주인공이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갈등을 해결하고 완벽한 사랑에 골인한다. 자기계발 강사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가 믿는 대로 성취할 수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한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표지에서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영화, 잡지, 책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이상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사진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꽃미남은 자신의 직업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히 만족하고 있을까? 다음 달 표지를 장식하는 꽃미남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포토샵으로 다듬지 않은 미의 여신은 자신의 피부에 완벽히 만족할까? 세월과 중력의 흔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완벽주의를 극복하고 최적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 감정, 성공, 무엇이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전과 노력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학습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 마음의 평화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성공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세상 만사가 부질없는 일이 된다. 진정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삶을 사는 상상을 해보자.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며 공부하고 성공과 실패를 발전과 성장이 필요한 단계로 받아들이는 상상을 해보자. 상대방에게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관계를 상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해보자.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완벽주의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대한다면 더욱 불행해질 뿐이다.
나는 완벽주의나 전반적인 불행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받아들임을 통해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많은 혼란이 따른다. 지상 천국에 대한 약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 수용을 향해 가는 오디세이에서 사이렌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완벽한 평정심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하고 환멸감을 느낀다. 하지만 현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평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환상이다. 현실에서 모나리자의 평정심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최적주의를 향한 여행은 끝이 없으며 우리 자신, 실패, 감정, 성공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최종 도착지는 없다. 내가 아는 한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장소는 꿈이나 잡지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시포스의 행적을 따라가는 대신 짐을 내려놓고 완벽함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실패와 성공을 풍요롭고 충만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두려움, 질투, 분노를 느끼면서 때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어서 해피 트레이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완전한 문장 완성하기.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불완전한 문장을 다양한 마무리로 완성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심치료 기법을 고안했다. 요령은 한 문장을 적어도 6가지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말로 해도 되고 글로 적어도 된다. 이 연습 문제를 풀 때는 마음속에 있는 자기 비판 기능은 잠시 접어두길 바란다.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해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거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완성하기는 그 자체가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면 된다. 문장을 다 완성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사리에 맞는 문장,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문장, 그리고 무의미한 문장을 구분한다. 그 문장들을 분석하고 거기서 배운 것을 쓰고 그렇게 분석한 것을 기초로 행동을 취한다. 예로 나는 다음과 같이 문장을 완성한다. 예. 만일 내가 나 자신을 5%만 받아들인다면 지금처럼 죽어라고 일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욱 성공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줄 것이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자. 만일 나 자신에게 인간적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나 자신의 감정을 거부할 때 나는 내가 완벽주의자에서 5%만 벗어난다면 내가 5%만 좀 더 현실적이 된다면 내가 최적주의자가 된다면 나의 성공을 5%만 더 인정한다면 나의 실패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것은 내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이 문장들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 문장 완성하기는 한 달 동안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다.
또 한 번에 10문장씩 할 수도 있고 2문장씩 할 수도 있다. 매즘 나는 최적주의자다. 하느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인홀트 니보. 내 이름은 탈이고 나는 완벽주의자다. 완벽주의가 항상 내 삶의 일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완벽주의자가 완벽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좀 더 최적주의자에 가까워진다. 과거에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완벽주의자가 최적주의자로 변하면서 더 이상 실패와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때로 성공까지 거부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픈 감정들을 포용하며 지금까지 이룬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순간들을 점차 늘려갈 수 있다. 완벽주의와 최적주의는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이 아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완벽주의에서 최적주의를 향해 갈 수 있지만 완벽히 완벽주의를 버리고 완전한 최적주의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상적인 최적주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해안이 아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별과 같다. 칼 로저스가 지적했듯이 훌륭한 삶은 어떤 존재 상태가 아닌 과정이다. 목적지가 아닌 방향이다. 나는 나의 완벽주의를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시지포스와는 다르다. 확실한 발전이 있었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도 시간이 가면서 변화했다. 요즘 나는 변화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됐으며 인생의 부침을 받아들이면서 때로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완벽주의는 나의 일부이고 최적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순율을 위반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내 이름은 탈이고 또한 나는 최적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 탈벤 샤하르 지음 노혜숙 옮김 슬로디 미디어에서 나온 책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완벽을 추구하는 욕구와 최적주의를 찾아가는 욕구에 대해서 그 철학적인 배경과 함께 또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저자가 말하는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소설을 읽듯이 이야기를 따라 술술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대비해서 특히 하트 트레이닝의 지시문에 자신을 대입해서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실제에서 좀 더 행복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죠. 저는 오늘 마치면서 이 책의 여러 챕터 그 사이사이에서 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명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최대의 실수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엘버트 허버드. 완벽하게 하려다가 잘할 수 있는 일도 그르친다. 볼테르.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면 실패율을 2배로 높여라. 토머스 왓슨.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제임스 고든.
아기 오리가 엄마를 따라다니듯 우리의 감정은 생각을 따라간다. 하지만 아기 오리가 엄마를 따라갔다고 해서 엄마 오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데빗 번스. 우리는 모두 신경증과 열등감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숨겨버린다. 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겨버린다. 다이안 에커먼. 평범한 것에서 기적을 보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확실한 증거다. 럴프 월트 에머슨. 오늘도 이미선의 책 읽기, 책을 읽는 기쁨 당신에게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